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로파일러 권윤용입니다. 프로파일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범죄자의 행동과 심리적 특성들을 파악을 해서 수사를 지원하는 과학수사 요원들을 말합니다. 저는 89년에 경찰에 입문을 해서요. 3년간 강력형사로 근무를 했고요. 그 이후에 8년간 CSI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퇴직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프로파일러로 근무를 했는데요. 전체 사건에 투입된 것은 한 3,000건 이상 정도가 되고요. 이 강력범죄자들 연담을 한다든지 현장에 투입되어서 범죄자의 분석을 통해서 수사를 지원한 사건들은 한 1,000건 이상 정도가 됩니다. 순경으로 시작을 했죠. 89년도에 제가 경찰에 입문했을 때는 이제 범죄 전쟁이 막 선포되기 직전이었습니다. 5대 범죄, 강절폭, 마약, 인신매매라고 해서요. 5가지 범죄를 주력으로 수사하는 형사기동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기존의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는 범죄의 동기가 뚜렷했기 때문에 CSI나 프로파일러들이 사실 필요하지 않았었습니다. 90년대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지존파, 막가파 이런 자신의 감정을 불특정한 다수를 통해서 표출하는 범죄가 생겨나면서 현장의 증거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CCTV가 있거나 블랙박스가 있거나 이런 과학수사가 발전을 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탐문을 1달, 2달, 6개월 이상을 해야만 겨우 이 범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알아낸 정보로 그 범인을 추적해서 체포할 때까지가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체포하는 시간 이외에 범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내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과학수사에 관심을 가지고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CSI나 과학수사는 이제 회피 부서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발령이 났죠. 인기 부서였으면 저 같은 사람이 발령 못 났겠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범인의 짐을 찾아서 빨리 인적사항을 찾아가지고 체포하는 것이 과학수사 용어는 아니냐. 맞죠. 그런데 그 집에는요. 지문이 수백 개, 수천 개입니다. 가족들의 지문이 5만 대 다 묻어 있고요. 방문했던 친구, 수리를 하러 왔던 분, 형광등을 갈아 끼웠던 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지문이 그 집에 가득해요. 거기에서 범인의 지문을 찾는다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고민했냐 하면 자, 범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들어와서 나 같으면 어디에 손을 댔겠는가. 범죄자의 행동을 재구성하기 시작을 하면서 체포하는 것이 전국에서 1등을 했었어요. 과학수사 요원으로 그냥 인정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프로파일러에 관한 궁금증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주변인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시는 편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프로파일러가 이 범죄자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범죄자의 행동 분석을 잘 한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범죄자들과 늘 만나고 그 현장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에 대한 분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알아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분석들을 잘 못합니다. 범죄 영화, 스릴러 영화 등을 볼 때 초반부터 범인을 알아채는 편입니까? 범인을 찾기보다는 저렇게 수사하면 안 되는데 저런 방식으로 하면 저게 법정에서 나중에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텐데 예를 들면 범죄도시 2 같은 정말 마동석 배우가 시원하게 범죄자들을 그냥 응징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저렇게 되면 저 치료비를 다 물어줘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되죠. 혹시 명탐정 코난을 아십니까? 알죠. 영화보다 훨씬 더 많이 보는 편이에요. 마지막에 그 코난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범죄 스토리를 쫙 설명하면서 범인을 찾아내잖아요. 사실 그 장면이 훨씬 더 프로파일러의 업무와 역할에 가깝습니다. 저도 현장에 투입되면 모든 분석을 다 마친 이후에 수사팀을 쫙 모아놓고 브리핑을 하게 되거든요. 그 장면들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코난 같은 경우는 1시간 안에 범인이 명쾌하게 잡히잖아요. 속이 시원합니다. 저는 사실 다른 경찰관들보다 국가관이 투철하거나 사명감이 높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경찰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먹고 살려고 경찰이 됐어요. 생계형 경찰. 왜냐하면 집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안 되고 아버지가 제안을 하셨어요. 공무원 시험이라도 좀 준비해서 네가 생계를 너의 삶을 네가 좀 꾸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져오신 게 이제 경찰 시험 원서였습니다.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죠. 그냥 한 몇 년 정도 돈을 좀 모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좀 하고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경찰학교에 갔는데 꿈이 없는 학생이 뭘 하겠습니까? 과락만 안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정말 미친 듯이 놀았어요. 제가 경찰학교 졸업할 때 거의 꼴등에서 한 20등 정도 했는데 제 뒤에 있는 20명은 뭘 하고 노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만큼 뭐 어떤 사명감, 경찰로서의 역할 이런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령을 받고 경찰이 되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제가 제일 먼저 목격한 것은 범인이 아니고요. 그 범죄로 인해서 회복되지 않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슬픔이 고스란히 제 눈에 보였어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순경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 완전 악몽입니다. 악몽. 시간을 왜 돌려줍니까? 정말 힘들고 피곤할 때 군에 다시 입대하는 꿈 꾸잖아요. 경찰을 퇴직하고 나니까 경찰청에 발령 나는 꿈을 다시 꿔요. 완전 악몽입니다. 지문 감식부터 현장 수사, 그리고 범죄자와 대면까지 치열했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한 지도 벌써 5년째. 평소처럼 일어나 눈을 떴는데 누군가 나를 막내 권순경이라고 부른다? 경력을 쌓을 첫 근무지는 지구대 수사팀. 수사팀.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지만 발생했을 때 빨리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돌아간다면 다시 수사팀으로 갈 것이다. 내가 있는 수사팀에 사건이 배당됐다. 당신의 포지션은? 충격 때는 뒤에서 동료들을 서포트하는 일을 한다면 혼나요. 맨 앞에 나서야 됩니다. 가장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탐문도 가장 많이 해야 되고 뒤에서 동료들을 서포트하는 것은 선배들의 역할이죠. 그럼 실제로 순경 때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밤에 잠도 안 자고 돌아다녔어요. 사건들이 다 밤에 나잖아요. 범죄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돌아다녔어요. 사건에 대해 조사하던 중 모르는 게 생겼다. 이때 당신은 혼자 해결해 보려 한다. 사수에게 물어본다. 일단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나서 이것저것 찾아본다. 자기가 찾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건을 오랫동안 경험한 사수가 있다면 먼저 질문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속 사유가 있는 피의자를 상사가 석방하라고 한다. 당신의 선택은 순순히 따른다. 항의한다. 항의한다. 그런 지시를 한다면 지시를 하는 사람이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돼요. 의문스럽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알아야만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 시절에 상사에게 법 조항 등을 이유로 혹시 항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프로파일링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수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항의라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저항 같은 것들은 좀 있었죠. 야, 이거 그만두고 나가서 그냥 지문 채취해와. 무슨 네가 심리분석해서 범인 잡을 거야 라고 할 때 잡는다. 앞으로는 잡을 거다. 이렇게 저항을 했었죠. 수사하고 싶은 사건이 생겼는데 상사의 결재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해줄 때까지 설득한다. 수사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온다. 설득한다.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이유를 찾아서 설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그것보다는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내가 얼마나 잘 전달하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결재를 할 때까지 설득을 할 것 같습니다.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심이 생겼다면 참견한다. 지켜본다. 참고 기다린다. 그것은 그 수사팀에 대한 신뢰고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건 수사는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그 사건 수사에서 있었던 많은 정보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국내 1호 프로파일러 자리를 제안받았다. 수락한다. 거절한다. 당연히 거절할 텐데 그 당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을 안고 다시 돌아간다면 그 즉시 하겠다라고 했을 겁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프로파일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2000년 2월에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의 범죄 분석팀이 창설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집단의 가장 상위 부서에서 만들어져서 이 지방경찰청으로 파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조직 체계 운영의 방식들인데요.
유일하게 지방경찰청에서 만들어져서 경찰청으로 확대가 된 것이 이 프로파일링 팀입니다. 그래서 2000년 2월 CSI로 근무하고 있던 저는 어느 날 느닷없이 프로파일러 팀에 발령이 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4명의 요원이 발령이 났는데 통계 분석을 하는 요원들이죠. 예를 들면 서울 시내 가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 요일, 어떤 지역 이런 이제 범죄를 분석하는 요원들이 3명이 있었고요. 범죄 현장에 나가서 지금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도망간 이 범인에 대한 심리를 분석하는 요원은 저 혼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런 심리나 범죄자의 행동을 분석하겠다고 하는 것이 조직 내에서 너무나 막연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요원들을 4명이나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인정을 안 해주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범죄를 분석하겠습니다. 요일별, 시간대별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경찰력을 운영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프로파일러를 슬쩍 끼워 넣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 이제 FBI 요원들이 이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어서 자료들을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살인도 다양한 유형별로 프로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떤 항목들을 쓰느냐 질문을 했더니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800건을 경찰청 수사자료실에서 꺼내가지고 살인의 사건의 유형별로 제가 나누고 범행 도구가 가장 많이 쓰인 것이 무엇이고 공격의 위치나 방법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전부 항목으로 만들어서 380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건 현장에서는 안 나오는 항목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막 조정되면서 지금은 한 130개 항목으로 이제 현재 요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른다면 10년간 쫓던 범인 1명 잡기, 범인 100명 잡기. 1명 잡기. 10년간 쫓던 범인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요. 범인 100명은 내가 아니라도 다른 경찰을 잡을 수 있어요. 단 한 명의 범인을 쫓았다면 저는 그 한 명이 100개의 살인 이상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범인이 검거됐다는 소식. 하지만 하던 일이 덜 끝난 상황. 일단 간다. 하던 일은 끝내고 간다. 저 같으면 일단 간다. 일단 가야죠. 대표적인 것이 그 정남규가 체포됐을 때입니다.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때가 토요일인데 체포가 됐는데 침입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남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팽개치고 정말 과속으로 달려서 체포된 경찰서로 갔었죠. 그랬더니 정말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얘가 2년 동안 쫓았던 그놈이구나. 오랫동안 쫓던 범인과 드디어 마주했다. 가장 먼저 할 말은 밥은 먹고 다니냐? 왜 그랬어? 이 마지막 장면 밥은 먹고 다니냐가 정말 많은 의미를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의미를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프로파일러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할 말은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 라는 질문이 실제로 프로파일러들이 범죄자들과 마지막에 면담을 할 때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사관은 이렇게 질문해요. 했어 안 했어? 근데 프로파일러는 왜 그랬어? 이 질문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죠.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불쑥불쑥 생각이 나죠. 그때 막 처음 시작했을 때의 느낌들. 그러니까 범죄 현장에 나가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증거물을 수집해야 되는 것이 역할인데 현장에 나와보니까 증거물보다 먼저 보였던 게 피해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진짜 동기가 형성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와보니까 여기에는 피해자의 고통이 있는 장면들이구나. 이 피해자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최선이다라는 동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평생을 남아있게 됐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제가 직접적으로 사건에 투입되거나 범죄자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에서요 겸임 교수로 근무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훨씬 자유롭죠. 그러고 밤에 잠을 잘 때 아무도 전화하지 않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밤에 잠을 자면서 내가 새벽에 어딘가에 나가야 된다. 근데 그 어딘가는 누군가의 죽음의 장소라고 생각한 적이 사실 여러분들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늘 일상이었었어요. 저는 사건 다 기억나요. 근데 계속 그 3,000건, 4,000건의 사건이 머릿속에 막 맴돌고 있는 게 아니고 점처럼 어딘가에 박혀 있어요.
내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제가 정말 충분히 알기 때문에 후배 프로파일러들을 이런 방식으로 양성을 하고 좀 더 이 수준을 높여야 돼라고 생각하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덜어주는 역할만 저는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동기가 뚜렷한 게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범죄였다면 90년대 초중반에 일어난 사건들이 자신의 감정을 불특정한 다수에게 표출하는 분노 범죄가 나타난 것이 지조파, 막가파, 온보현 이런 자들인데 2000년대가 되어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사이코패스의 연쇄살인 직면하는 이런 범죄로 나타났죠. 그런데 2, 3년 전부터 지금 시작된 범죄 유형의 변화는 그 연쇄살인범들이 디지털상으로 옮겨갔어요. 성착취물 제작, 판매, 보관, 가스라이팅, 그루밍 이렇게 정서적 학대나 성적 학대, 착취. 가스라이팅이 법정에서 뭐라고 처벌될까요? 가스라이팅을 처벌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스라이팅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빨리 정의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범죄라는 걸 알고 있는데 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 그 범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국가가 해야지, 경찰이 해야지, 검찰이 해야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부처나 부서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모여야 됩니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처럼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 논의와 요구와 국회에 법을 만들으라고 하는 어떤 그 목소리를 내는 것 이런 것이 지금 저는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시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일용님은 호기심 천국 인공지능형 세계 시민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했으니까 휴먼이라고 외칠 것 같은 인간 AI 타입. 셜록 홈즈 뺨치는 관찰력과 반박 불가 논리력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을 때 가장 큰 희열을 느끼는 본투비 교수상. 세상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주위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죠. 세시 테스트 결과 어떠셨나요?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너무 과장된 것 같고요. 일단은 새로운 것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는 않는데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들을 듣게 될 때 되게 좋아요. 저희가 교수님 카카오톡 프로필을 봤거든요. 네. 우리 모두의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자기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요 이미 남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을 만들고 제작하시고 카메라로 찍고 하는 분들이 어떤가요? 자신의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좋은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남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쫓기듯이 효율적이어야 되고 효과적이어야 되고 이런 압박 속에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하고 있는 내 직업이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삶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은 이미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World is one.